함수를 통해서 구해보겠습니다. 우선 지점을 범위 지정해 줄게요. 그리고 이 범위는 고정돼야 되기 때문에 F4를 통해서 고정을 해줬고요. 는 해당 지점 H2셀을 지정해 줄게요. 행은 내려가면서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행에는 달러 표시를 안 해주고요. 그리고 콤마, 조건 지정 다 해줬고 값을 구할 범위인 대출 금액을 지정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대출 금액 범위는 고정이 되어야 되죠. F4키를 통해서 고정을 해주고요. if에 대한 괄호 닫고 sum에 대한 괄호를 닫겠습니다. 그리고 Ctrl Shift Enter를 눌렀습니다. 이렇게 해서 채우기 드래그를 해주면 되겠네요. 여기 경기 대출 금액이 맞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서 보게 되면 이 부분이 조건이 되죠. 해당 지점에서 H3셀과 맞는지 비교를 했고요. 값을 구할 범위는 고정된 주소로 여기 해당 범위가 잘 지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4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래 시트에서 각 부서마다 직위별로 종합점수의 합계를 구하려고 하네요. 다음 중 B17셀 해당 셀에 입력된 수식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네요. 자, 보게 되면 조건이 두 개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부장, 과장, 대리에 따른 직위에 대한 조건이 있고, 그리고 영업부, 총무부, 홍보부에 따른 부서명에 따른 합계를 구해줘야겠네요. 그러면 조건이 두 개죠. 직위가 일치하고 부서명이 일치하는 직원의 종합점수 합계를 구하게 되는 문제가 되는 것이겠죠.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배열함수의 정형화된 형태에서 합계에 입각해서 풀이를 하면 되겠는데요. 우선 해당 문제도 보기랑 상관없이 저희가 풀이를 한번 해볼게요. 우선 4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3번이고요. 한번 같이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자, 썸을 통해서 한번 구해볼게요. 썸에 대한 괄호 열고 조건 1에 대한 괄호를 열겠습니다. 우선 부서명을 먼저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부서명의 범위는 여기가 되겠네요. 그리고 부서명 해당 범위는 고정이 돼야겠죠. 달러 표시를 통해서 고정을 해주겠습니다. A2셀부터 A13셀까지가 될 거고요. 는 어디랑 같아야 되죠? 여기 B17셀이기 때문에 영업부니까 A17셀과 같아야겠네요. A17셀이 됩니다. 그쵸? 근데 이게 채우기 드래그를 하면서 행 단위로 내려가야 되죠. 열은 고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앞에 달러를 표시해 줄게요. 이렇게 되면 조건 1번에 대해서 범위 지정이 다 되었고요. 곱하기 조건 2번을 지정해 주겠습니다. 조건 2번은 파란색으로 한번 표시를 해볼까요? 그리고 직위에 대해서 조건이 주어졌으므로 직위에 대한 범위를 적어줄게요. B2에서 B13셀은 주소가 여기가 되겠죠. B16셀이 되는데 이번에는 채우기 드래그를 하면서 열 단위로 바뀌게 되죠. 이 행은 고정이 되는 게 이해가시나요? 그렇게 됐을 때 B16셀인데 이 행이 고정이 되는 거예요. 채우기 드래그를 하면서 여기에서는 C16셀과 비교해야 되고 D16셀과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행이 고정이 되기 때문에 달러 표시를 행 앞에 해주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실까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조건은 다 적어줬습니다. 그리고 값을 구할 범위인 종합점수를 적어주면 되겠죠. 곱하기 E2에서 E13까지 해서 썸에 대한 괄호 닫고 대괄호 닫아주면 풀이가 다 됐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보게 되면 여기가 조건 1번이 되겠고 여기가 조건 2번이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는 값을 구할 범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sum if 함수로 한번 저희가 풀이를 해볼게요. sum과 if 함수를 통해서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자, sum 그리고 if 적어주고요. if에 대한 괄호를 열고 조건 1번 지정해 줄게요. 조건 1번에 대한 괄호를 열고 여기 해당 내용 그대로 적어주면 되겠죠. A2에서 A13셀은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조건 2번 그대로 적어주겠습니다. 이 조건이 참일 때 값을 구할 범위를 적어주면 되겠죠. 이 2에서 이 13까지 적어주고 if에 대한 괄호 닫고 sum에 대한 괄호 닫고 마무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여기가 이제 조건 1번이 될 거고 여기가 조건 2번, 여기가 값을 구할 범위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보기를 보게 되면 정답은 3번이죠. 썸 함수를 이용해서 수식을 풀었네요. 여기 조건 1번, 조건 2번, 그리고 값을 구할 범위 잘 구해진 게 보기 3번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리고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부분이에요. 달러 표시를 어디에 해줬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여기에서는 채우기 드래그를 하면서 행 단위로 바뀌기 때문에 A열에만 달러 표시로 고정을 해주고 행은 바뀌도록 해줬고요. 여기 부장, 과장, 대리는 열 단위로 바뀌기 때문에 행은 고정이 되죠. 그래서 행 앞에 달러 표시를 해줬고요. 여기서 가면서 B16셀, C16셀, D16셀과 비교가 될 수 있게 달러 표시를 해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렵죠? 그래도 문제를 풀다 보면 조금씩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하며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네, 이어서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시트에서 국적별 영화 장르의 편수라고 하면 개수겠죠. 편수를 계산하기 위해 B12셀에 작성해야 할 배열 수식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합니다. 우선 배열 함수의 정형화된 형태에서 개수에 입각해서 풀이를 해야겠죠. 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5번의 정답은 3번이고요. 한번 풀이를 해볼게요. 자, 썸을 이용해서 한번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자, 썸 함수만 이용해서 개수를 구해볼 건데요. 자, 조건에 대한 괄호를 열고요. 이 국적에 대한 조건과 장르에 대한 조건 두 가지가 있죠. 자, 조건 1번은 국적에 대한 조건이 있고요. 조건 2번, 국적에 대한 조건이 있네요. 자, 우선은 국적에 대한 조건을 먼저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국적은 D3에서 D9셀까지가 국적이 되네요. 자, 해당 범위는 채우기 드래그를 하면서 고정돼야 되는 범위니까 달러 표시를 통해서 고정을 해주고요. D2셀에서 D9셀까지는 어디랑 같아야 되죠? 여기 한국이니까 A에 11셀을 적어줍니다. 여기서 국적 같은 경우는 채우기 드래그를 하면서 행 단위로 변경이 돼야 되니까 여기에 보면 행 앞에는 달러 표시를 해주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조건, 자, 두 번째 조건은 이제 장르죠. 그럼 범위가 이 2셀부터 장르면 여기 범위가 되겠습니다. 이 2셀부터 이 9셀까지 어디랑 비교해야 되죠? 자, 여기입니다. B11셀이 되겠네요. 그쵸? 이 조건 사이에 곱하기를 해주고요. 여기에 보면 열 앞에 달러 표시를 해주지 않았는데 채우기 드래그를 하면서 BCD 이렇게 열이 변해야 되기 때문에 열 앞에는 달러 표시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곱하기 1을 하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썸을 이용해서 배열 수식의 개수를 구해봤습니다. 여기 1은 적어줘도 되고 안 적어줘도 됩니다. 자, 이렇게 썸을 이용해서 풀이를 해봤고요. 이번에는 썸과 if 함수를 통해서 배열 수식을 적어볼게요. 자, 썸에 대한 괄호 열고 if에 대한 괄호 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조건 1번이 되고 조건 2번이 되죠. 여기 괄호 열고 조건 1번을 적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괄호 열고 조건 2번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조건을 여기 들어가고 그리고 1을 적어주고 if에 대한 괄호 닫고 썸에 대한 괄호 닫고 풀면 썸과 if 함수를 통해서 개수를 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count if 함수를 이용해서 풀이를 한번 해보면 동일하죠. count if에 대한 괄호 열고 동일하게 조건 1번, 조건 2번, 그리고 해당 조건이 참일 때 개수를 구해줘야 되니까 1을 적어주고 if에 대한 괄호 닫고 count에 대한 괄호 닫고 마무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풀이를 해서 답은 3번이다 라고 구할 수 있고요. 이렇게 풀이를 해보았습니다. 참고적으로 count와 average 함수는 if 없이 사용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게 한 번만 생각해보면 바로 이해가 돼요. 보기 3번을 한번 볼게요. 보기 3번을 보게 되면 count 조건 1번을 곱하고 조건 2번을 곱하잖아요. 만약에 조건 1번과 조건 2번을 곱해서 false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0이 되잖아요.
그러면 조건을 만족하는 것들 0, 1, 0, 1 이런 식으로 나올 텐데 카운트를 하게 되면 카운트가 뭐였어요? 숫자가 있는 셀의 개수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 이 0마저 카운트를 하기 때문에 올바르게 개수가 구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운트는 반드시 카운트와 if를 같이 사용을 해서 풀이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참고적으로 에버리지 함수 같은 경우도 동일한데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남학생, 여학생, 남학생, 여학생이 있으면 용돈이 이렇다고 한번 해봅시다. 남학생 용돈의 평균을 구하려고 해요. 그러면 저희는 이것만 계산해주면 되잖아요. 그쵸? 근데 에버리지를 사용하게 되면 조건에 맞지 않는 거는 0원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평균은 남학생 용돈은 300원 더하기 100원 한 다음에 나누기 2를 해야 되지만 if를 사용하지 않으면 전체 개수인 4개로 나누기 때문에 적절한 평균이 산출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에버리지와 카운트는 if 없이 배열 수식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내용을 이해하면 자연스럽게 외워질 거고요. 이 내용을 이해하지 않더라도 카운트랑 에버리지의 함수는 if 없이 배열 수식을 사용할 수 없구나 정도는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6번 문제 한번 볼게요. 아래 워크시트의 C3에서 C15 영역을 이용하여 출신 지역별로 인원수를 구하려고 하네요. 자, 개수를 구하려고 하는데 출신 지역별로니까 조건이 한 개가 있네요. 그쵸? 이 출신 지역이 하나의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 G3셀의 수식을 작성한 뒤 이제 복사할 때 G3셀에 입력할 수식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묻는 문제네요. 자, 그러면 배열 수식의 개수를 떠올리면 되겠죠. 한번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6번의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실제 기출문제에서 답이 나왔을 때 2번이 답이었고요. 현재는 1번 풀이로 해도 답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MS 오피스 2021 버전에서는 엔터만 입력을 해줘도 답이 출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기 2번에처럼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눌러서 수식을 구하지 않더라도 해당 경우에서는 엔터만 쳐도 답이 인정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보기가 이렇게는 안 나오겠지만 그래도 학습을 한다는 차원에서 일단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우선 답은 2번인데요. 보게 되면 조건이 한 개일 때 개수를 구하는 거고 함수는 sum과 if를 이용해서 풀이를 했네요.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자, sum 괄호 열고 if에 대한 괄호 열고요. 조건 1번 적어줘야겠죠? 조건 헷갈리지 않게 조건에 대한 괄호 열어주겠습니다. 자, 출신 지역이 C3에서 C15 영역이고 해당 범위는 고정돼야 되죠. C3에서 C15 열까지 범위 지정을 해주고요. 이 친구가 여기에서 두 글자를 추출한 것과 동일해야 되죠. 그러면 left 함수를 사용해서 두 글자를 추출해 주겠습니다. F3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채우기 드래그를 하면서 행 단위로 내려가면서 행이 바뀌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행에는 달러 표시를 해주지 않았고요. 여기서 두 글자를 추출한 것과 동일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건에 대한 괄호 닫아주고요. 개수기 때문에 1을 적어주고 if에 대한 괄호 닫고 sum에 대한 괄호 닫고 마무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021 버전, 즉 2024년 이후 시험부터는 1, 2번 둘 다 정답으로 인정되겠네요. 그래서 6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보기 전에 관련된 함수를 먼저 살펴보고 7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우선 left라는 함수가 나오네요. 자, left라는 함수는 문자를 여기 문자를 지정한 횟수만큼 반복해주는 함수가 left 함수가 돼요. 자, 그러면 얼마나 반복하냐? 여기 인수로 주어진 k만큼 반복을 하게 돼요. 그래서 left에 문자 위치에 a가 주어지고 k 자리에 반복한 횟수 3이 주어진다고 하면 a가 3번 이렇게 반복해서 출력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left 함수고요. 다음으로 frequency 함수가 있습니다. frequency 함수는 빈도를 구해주는 함수인데요. 자, frequency 함수입니다. 정해진 범위에서 해당 구간에 속하는 빈도수를 구해주는 게
바로 프리퀀시 함수가 됩니다. 자, 예를 들어 어떤 데이터가 1부터 100까지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어떤 구간을 1에서 20, 20에서 40 이렇게 구간을 나눈 게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80부터 100까지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원 데이터가 범위가 되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게 구간이 되는데요. 그래서 정해진 범위에서 해당 구간에 속하는 빈도수를 구해주는 게 바로 프리퀀시 함수가 됩니다. 그리고 프리퀀시 함수는 조금 특이한 특징이 있는 함수인데 배열 함수로 배열 수식의 형태로 사용을 해야만 하는 함수가 프리퀀시 함수가 됩니다. 그리고 프리퀀시 함수는 결과를 얻을 곳에 범위를 지정한 후 사용을 해요. 즉 어떤 시트가 있을 때 문제의 그림을 보게 되면 저희가 F3에서 F6 영역에 답을 구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 답을 구하려는 영역을 범위를 지정한 다음에 수식을 입력해야 하는 함수가 프리퀀시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특이한 특징이 있는 함수고요. 해당 내용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배열 수식을 사용할 때 컨트롤, 쉬프트, 엔터를 눌러서 답을 구한다고 생각을 하자고 했었잖아요. 그러한 이유 중에 대표적인 예가 바로 프리퀀시 함수인데 실제로 실기 시험을 칠 때 프리퀀시 함수가 종종 시험에 나오거든요. 근데 프리퀀시 함수를 입력을 하고 그냥 엔터를 치면 해당 배열 수식은 오답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경우는 엔터를 치되 어떤 경우는 컨트롤 쉬프트 엔터를 쳐야 된다고 하면 더 헷갈리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정답이 될 수 있도록 그냥 배열 수식을 할 때는 컨트롤 쉬프트 엔터를 눌러서 완성을 한다고 기억을 하는 게 좋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던 거예요. 아무튼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7번 문제를 보게 되면 아래 워크시트에서 매출액을 이용하여 매출 구간별 빈도수를 빈도수라고 하면 프리퀀시 함수가 사용이 되겠네요. F3에서 F6 영역에 계산한 후 그 값만큼 별표를 반복하여 어떤 문자를 반복하는 것은 let 함수가 사용이 되겠죠. 표시하고자 한다. 다음 중 이를 위한 수식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네요. 우선 7번의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자, 보기 4번을 보게 되면 우선 빈도수를 구하기 위해서 프리퀀시라고 함수를 적어주고요. 범위를 적어 주어야겠죠. 여기에서 범위는 매출액이 있는 곳이 범위가 될 거고요. 원 데이터가 있는 곳이 범위가 되죠. 그래서 B3에서 B9까지 영역이 범위가 됩니다. 그리고 구간을 구해야 되는데요. 이때 매출 구간이 0에서 50, 51에서 100, 101에서 200 이렇게 구간이 주어져 있는데 구간의 위치를 지정할 때는 구간의 오른쪽에 있는 부분, 즉 구간의 마지막에 있는 부분을 범위로 지정을 해주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3에서 이 6까지를 구간으로 지정을 해주어야 해요. 자, 선생님 왜 그런가요? 라고 하시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함수가 엑셀에서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해의 영역이라기보다는요. 기억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프리퀀시 함수에서 범위를 지정하는 것도 알겠고 구간을 지정하는 것도 알겠는데 구간을 지정할 때는 구간의 오른쪽에 있는 것, 구간의 마지막에 있는 부분을 범위 지정한다는 내용은 그냥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프리퀀시를 통해서 빈도를 구하게 됐고요. 그러면 이제 left 함수를 통해서 별표를 반복해주면 되겠죠. 별표 문자 지정해주고요. 그리고 프리퀀시로 구한 부분이 left 함수에서 k 빈도수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마지막에 left에 대한 괄호 닫아주고 마지막 중괄호까지 닫아주게 되면 7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게 됩니다. 7번 관련해서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간단하게 7번의 문제를 풀이하는 것을 엑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프리퀀시 함수를 사용할 때 해당 범위를 지정해서 풀이를 해줘야 된다고 했었죠. 자, 는 이라고 적어주고요. 여기에서 프리퀀시 함수를 적어주고요. 데이터 범위를 지정해줘야겠죠. 데이터 범위를 해당 범위로 지정해주고 콤마 구간을 지정해줘야겠죠. 자, 여기서 이렇게 구간을 지정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쉬프트 엔터를 누르면 해당 빈도수가 알맞게 구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여기 범위에 해당하는 부분이 데이터가 있는 범위가 되고요. 그리고 해당 구간을 설정해 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빈도수에 맞게 이제 별표로 표시를 해주어야 하잖아요. 여기 범위를 지정한 다음에 자, left라고 입력을 해주고요. 그리고 별표를 입력하고 뒤에 left에 대한 괄호를 닫겠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쉬프트 엔터를 누르면 구간에서 빈도수에 맞게 별표가 잘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8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8번 문제는 아까 문제랑 굉장히 유사하게 나왔네요. 아래 워크시트에서 매출액을 이용해서 매출 구간별 빈도수를 구하려고 하네요. 이를 위한 배열 수식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합니다. 자, 정답은 몇 번이에요? 이번에는 어떤 문자를 반복하는 랩트 함수를 사용하지 않고 순수 프리퀀시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을 아는지 묻는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러면 8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여기 범위를 이렇게 지정을 해줬고요. 그리고 해당 구간을 잘 지정해 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8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보겠습니다. 9번 문제 풀기 전에 저희가 데이터베이스 함수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9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나왔어요. 데이터베이스 함수. 아, 정말 배열 수식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또 하나가 나왔네요. 그래도 이 데이터베이스 함수 크게 어렵지 않거든요.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함수의 형태는 모두 동일해요. 데이터베이스의 D 약자가 들어가고 나머지 함수명이 들어오는데요. dsum, daverage, dcount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자, dsum이면 합계를 구하는 거겠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하는 형태가 다 동일한데요. 이 데이터베이스 함수의 사용 형태는 d하고 함수명을 지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범위가 들어가고 열 번호가 들어가고 조건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해당 범위에서 조건에 맞는 열에서 dsum이라고 하면 합계를 구해주게 되는 거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것을 문제를 통해서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자, 다음 중 아래 워크시트에서 F2셀의 소속이 영업 일부인 얘가 조건이 되겠네요. 한번 볼까요? 소속이 영업 일부인 총 매출액의 합계를 계산하기 위한 수식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네요. 자, 보기 1번 한번 볼게요. 보기 1번을 보게 되면 이 sum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A1에서 C15까지 해서 범위가 지정되어 있네요. 자, 데이터베이스 함수의 범위가 지정되어 있죠. 자, 범위 A1셀에서 C15까지 범위가 지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매출액의 합계죠. 그러면 저희가 구해야 될 곳은 매출액의 합계이기 때문에 선열을 지정해 줍니다. 여기까지 되겠을까요? 지금 지정해 준 게 열번호가 되고요. 그리고 조건을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서 조건을 지정할 때는 이 필드명과 같이 묶어서 조건을 지정해줘요. 이렇게 조건을 지정을 해줍니다. 선생님 왜 그러냐라고 물으신다면 엑셀을 만드신 분께 물어봐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네요. 그래서 함수는 어쩔 수 없이 일정 부분 시간을 투자해서 좀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아무튼 조건은 E1에서 E2까지 해서 이렇게 조건을 지정해주고 풀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 1번은 있는 설명이 되고요. 자, 그리고 참고적으로 여기 열 번호를 지정할 때요. 이렇게 이제 열 번호 1열, 2열, 3열에서 숫자로 지정을 해줘도 되고요. 아니면 필드명을 입력해줘도 돼요. 예를 들어서 보기 2번에 나와 있네요. 자, C1셀이라고 지정을 해줬죠. C1셀이라고. 그러면 총 매출액이라는 필드명을 입력해 준 거죠. 그렇게 필드명을 입력해서도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기 2번도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서 열번호는 숫자로 지정해도 되고 필드명을 지정해도 된다라는 것을 저희는 알 수 있겠네요. 그러면 답은 보기 3번 아니면 4번이겠네요. 그쵸? 자, 우선 답은 4번입니다. 자, 왜 4번일까요? 저희가 앞서 SUMIF 함수에 대해서 배웠는데 기억나시죠? 안 나시더라도 괜찮습니다. 지금 돌아가서 보시면 돼요. 아무튼 SUMIF 함수는 조건 범위를 적어주고 그리고 조건을 적어주고요. 그리고 합계 범위를 적어서 구해줬습니다. 그래서 조건에 맞는 셀들의 합계를 구해주는 함수였었는데요. 왜 4번이 틀렸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조건이 소속이 어디냐가 조건이 되죠. 그러면 조건 범위가 어디가 되겠어요? 해당 범위가 조건이 되는 거 이해 가시죠? 그러면 B2에서 B15 영역이 조건이 됩니다. 노란색이 잘 안 보이네요. 자, 다시 적어볼게요. B2에서 B15 영역이 조건이 되죠. 해당 영역이 조건이 됩니다. 그쵸? 그리고 조건은 뭐예요? 영업 일부죠. 그래서 영업 일부를 지정을 해줍니다. 조건 E2. 그리고 합계 범위는 매출액이 되겠죠. 그러면 C2에서 C15까지 합계 범위를 구해서 보기 3번을 답으로 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보시다시피 범위를 지정할 때 이 필드 이름이 나오도록 범위 지정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조건을 줄 때도 필드명과 함께 같이 주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자, 이번 9번 문제에서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데이터베이스 함수의 이 형태는 기억을 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풀어봤고요. 이어서 10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 중 아래 시트에서 부서별 인원수네요. 그러면 배열 수식에서 개수에 해당하죠. 부서별 인원수면 조건은 몇 개예요? 조건은 한 개죠. 조건이 한 개인데 개수를 구하는 형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배열함수의 정형화된 형태에서 이 개수를 떠올리셔야겠죠. 우선 10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사실 해당 문제는 풀이를 안 보고도 풀 수 있는데요. 저희가 앞서 배웠던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배열 수식 형태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쪽에 중괄호가 나오면 10번이 오답이구나 하고 넘어가실 수 있었던 문제였어요. 아무튼 이번 문제에 달 수 있는 것은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배열 수식 형태로 사용할 수 없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번 보기 3번, 4번을 간단하게만 한번 볼게요. 자, 보기 1번 같은 경우는 sum 함수를 이용해서 개수를 구했네요. 그쵸? 조건은 C3에서 C9 영역 부서명과 해당 영역이 같은지를 체크해서 sum을 통해서 개수를 구한 형태가 되겠고요. 보기 3번은 sum과 if, 보기 4번은 count와 if를 통해서 개수를 구하는 형태가 되었었습니다. 아무튼 10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문제입니다. 11번 문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11번 문제는 난이도가 커말 시험에서 높은 편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즉, 해당 문제를 이해하면 정말 대단한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배열 수식을 여러 문제 풀고 마지막에 심지어 데이터베이스 함수까지 공부를 했는데 또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으므로 굉장히 머리에 쥐가 날 것 같다는 걸 너무 잘 이해해요. 하지만 이 11번 문제마저 이해한다면 과감히 커말 1급 필기시험에는 아주 가까워졌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저랑 한번 11번 같이 풀어볼게요. 우선 11번 문제 풀기 전에 저희가 매치 함수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들어갈게요. 저희가 앞서 매치 함수는 한번 봤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매치 함수는 이제 찾을 값이 존재하는 상대 위치를 구해주는 함수였죠. 예를 들어서 3을 찾으려고 하는데 2, 3, 4, 5라는 범위가 있을 때 3이 몇 번째에 위치하는지, 3이 두 번째에 위치하죠. 이렇게 찾을 값을 해당 범위에서 존재하는 상대 위치를 구해주는 함수가 바로 매치 함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서 배울 때 k가 0일 때는 정확히 일치하는 값, 그리고 k가 1이거나 마이너스 1일 때는 유사한 값이라고 배웠는데요. 이것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살펴볼게요. 자, k가 0일 때는 정확히 일치하는 값입니다. 그리고 유사한 값을 찾을 건데 이 해당 범위가 오름차순일 때는 k는 1을 사용을 해줘야 되고요. 자, 오름차순이 뭐였어요? 2, 3, 4, 5 같은 게 오름차순이죠. 갈수록 올라가는 거. 범위가 내림차순일 때는 k는 마이너스 1을 사용해줍니다. 자, 내림차순 같은 경우는 범위가 5, 4, 3, 2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게 내림차순이었습니다. 해당 범위가 어떻게 정렬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사용하는 k가 달라져요. 네,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 11번 문제 푸는데 크게 어려움 없습니다. 자, 한번 11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아래 워크시트에서 단가표를 이용하여
해당 여기 단가표가 있죠. 단가표를 이용하여 단가를 배열수식으로 계산하고자 한다고 하네요. 이 표를 이용해서 해당 단가를 계산하려고 해요. 다음 중 C2셀에 입력된 수식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합니다. 자, 보기를 보니까 인덱스랑 매치 함수가 사용되어 있죠. 자, 이런 유형의 문제일 때는 99% 인덱스가 밖에 사용이 돼요. 인덱스가 밖에 사용이 돼요. 자,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인덱스 함수 저희가 앞서 배웠는데 기억나시나요? 자, 인덱스 함수는 어떤 범위가 있고 해당 범위에서 행번호와 열번호를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해당 범위에서 행번호와 열번호에 일치하는 값을 구해주는 게 인덱스 함수였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한번 풀어볼게요. 자, 여기서 인덱스 범위를 지정해줘야겠죠. 여기서 범위는 어디가 되겠어요? 자, 해당 범위에서 가져올 거예요. 해당 범위는 고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달러로 묶어줄 거고요. B12셀부터 D13셀까지 범위를 지정해줬습니다. 그리고 행번호와 열번호를 입력해주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이 행번호를 먼저 한번 지정해 볼게요. 이 행번호를 저희가 지정해 볼게요. 행번호는 보니까 허브차가 1행이 되고 녹차이면 2행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행번호를 어떻게 구할 거냐면 여기 행번호에 위치하는 것은 매치를 통해서 상대 위치를 구해줄 거예요. 자, 매치 허브 차이냐 녹 차이냐 이기 때문에 A 2셀을 통해서 상대 위치를 구할게요. 자, A 2셀이고요. 어디에서 상대 위치를 구하죠? 여기에서 구하죠. 그래서 A 12셀부터 해당 범위는 고정돼야 되니까 달러로 묶어줬습니다. A 13셀까지 범위를 지정해주고요. 허브 차이냐 녹 차이냐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에 0이 들어갑니다.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그러면 허브 차이면 1행에서 찾을 거고 녹 차이면 2행에서 찾게 되겠죠. 여기까지 되셨죠? 그리고 열번호를 구해주면 되는데요. 이 해당 열번호도 한번 구해볼게요. 자, 매치 함수라고 적어주고요. 제 수량에 따라서 열이 바뀌네요. 그쵸? 그러면 수량을 지정해줄게요. 수량 이 2셀을 지정해주고요. 그리고 범위를 지정해줘야 됩니다. 수량의 범위는 해당 범위가 수량의 범위가 됩니다. 그쵸? 그러면 여기에서 B10에서 D10영역까지 범위를 지정해주고요. 그런데 수량이 딱 맞지 않죠. 해당 범위에서 어떤 유사한 값에 의해서 상대 위치가 정해질 텐데 그러면 K는 1 또는 마이너스 1을 적어줘야 돼요. 그쵸? 근데 범위가 오름차순이에요? 내림차순이에요? 오름차순이죠? 그러면 1을 지정해서 풀이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근데 실제로 시험 문제에서 풀 때는 해당 범위를 지정해주고 이 매치값만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만 구해줘도 답은 1번이라고 구할 수 있었던 문제긴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정석으로 한번 다 같이 풀이를 해봤습니다. 이 11번까지 이해하셨으면 정말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정말 저도 마치고 싶은데 한 가지만 더 볼게요. 저희가 방금 매치 함수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쵸? 이 매치 함수는 찾을 값이 존재하는 상대 위치를 구해줬고 정확히 일치할 때는 K는 0을 사용해줬고 범위 유사한 값을 구할 때 범위가 오름차순이면 1을 지정해주고 범위가 내림차순이면 마이너스 1을 지정해줬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배웠던 거고요. 저희가 앞서 배웠을 때 X룩업처럼 이 엑셀 2021 버전부터 X매치라는 함수가 시험 범위에 포함이 돼요. 그래서 그 X매치 함수만 간단하게 살펴보고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X매치 함수는 매치 함수와 유사하지만 어떤 와일드카드 문자를 사용할 수 있고 검색 방법이 추가가 됩니다. X매치 함수 볼까요? 자, X매치 함수입니다. 어떤 찾을 값 범위 주어지는 건 다 동일하고요. K가 주어지는데요. K가 여기 일치 옵션에 돼요. 그러면 0은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는 동일하죠. 그리고 마이너스 1을 주면 어떤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이 없는 경우 다음 작은 항목을 반환해주고 1을 지정해주면 다음 큰 항목을 반환해줘요. 아까랑 좀 비슷한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서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이 해당 범위가 마이너스 1과 1 같은 경우는 정렬이 안 되어 있어도 답을 구할 수 있죠. 근데 저희 기존의 매치 함수 같은 경우는 k는 1이나 마이너스 1을 지정해 주려고 하면 범위가 오름차순이나 내림차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었어야 됐어요. 하지만 x매치 함수는 그냥 마이너스 1을 지정해주면 작은 항목, 1을 지정해주면 큰 항목을 반환해준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를 주면 와일드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검색 방법이 추가됐다고 하는데 해당 검색 방법을 보게 되면 1일 때는 첫 번째 항목부터, 마이너스 1일 때는 마지막 항목부터 검색을 수행을 하고요. 2랑 마이너스 2는 앞서 배웠던 X룩업 함수와 동일하게 그냥 이진 검색을 수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진 검색은 여러 가지 검색 방법이 있어요. 이진 검색뿐만 아니라 검색하는 방법은 컴퓨터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진 검색이 조금 더 빠른 방법이에요. 그래서 2나 마이너스 2를 쓰면 이진 검색을 사용할 수 있다. 이 정도만 보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X매치 함수는 매치 함수랑 동일하게 찾을 값이 존재하는 상대 위치를 구해주는 함수인데 와일드 카드 문자를 사용할 수 있고 어떤 검색 방법이 추가된 함수다. 이 정도 눈에 익히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함수 파트의 수업을 마칠 건데요. 함수가 정말 엑셀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함수 1번, 2번, 3번에서 배웠던 부분을 차근차근 복습을 해가면서 문제를 스스로 한번 풀어보시면 어느새 함수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높아지실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고생하셨고요. 한 번만 이해를 하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배열 수식에 대해서 알아가다 보면 금방 이해될 타이밍이 올 거거든요. 한번 바로 시작해 볼게요. 배열 수식, 대응하는 영역을 수식에 사용해서 복잡한 조건을 계산하는 수식을 배열 수식이라고 합니다. 하나의 예시를 통해서 배열 수식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우선은 저희가 아래의 사진에서 판매 금액의 합계를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볼펜이라는 상품의 판매 금액을 구해야겠죠, 우선. 그러면 D2셀에 들어갈 수식은 B2 곱하기 C2셀로 구할 수 있을 거고요. D3셀 같은 경우에는 B3셀 곱하기 C3셀로 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지우개인 D4셀은 B4셀 곱하기 C4셀로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구해놓고 이것을 썸을 해주어야겠죠. 썸을 통해서 해당 부분의 합계를 구하면 몇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 3, 하나의 배열이 있습니다. 예제를 한번 볼게요. 자, 배열 함수
합계이라고 하고 예제가 나와 있는데요. 자, 남학생의 용돈의 합계를 구할 거예요. 자, 그러면 남학생이라는 얘는 조건이 되죠. 조건이 한 개 있네요. 그리고 앞서 배웠던 x룩업 함수와 동일하게 이진 검색을 수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진 검색은 여러 가지 검색 방법이 있어요. 이진 검색뿐만 아니라 검색하는 방법은 컴퓨터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진 검색이 조금 더 빠른 방법이에요. 그래서 리나 -2를 쓰면 이진 검색을 사용할 수 있다. 이 정도만 보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x매치 함수는 매치 함수랑 동일하게 찾을값이 존재하는 상대 위치를 구해주는 함수인데 와일드카드 문자를 사용할 수 있고 뭐 어떤 검색 방법이 추가된 함수다. 이 정도 눈에 익히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함수 파트의 수업을 마칠 건데요. 함수가 정말 엑셀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X매치 함수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기 위한 시간입니다. 해당 영상을 찍는 이유는 학습을 하시다가 X매치 함수에 대한 예제를 조금 더 들려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고요. 해당 요청이 합리적인 요청이라 생각이 되어서 해당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아무튼 우선은 X매치 함수를 보기 전에 매치 함수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살펴보고 X매치 함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매치 함수입니다. 자, 매치 함수의 첫 번째 인수로 찾을 값이 나타납니다. 즉, 찾을 값이 존재하는 상대 위치를 구해주는 함수가 매치 함수다. 그쵸? 자, 그러면 해당 범위에서 찾을 값의 상대 위치를 구해주는 함수가 매치 함수고요. 이때 K는 0을 지정하게 되면 정확히 일치하는 값을 찾아주게 되고요. 정확히 일치하는 값이 아닌 경우에, 즉 유사한 값을 찾을 경우에는 K는 1 또는 -1을 지정하게 됩니다. 이때 해당 범위가 오름차순일 때는 K는 1로 지정을 하게 되고요. 범위가 내림차순일 때는 K를 -1로 지정하면 됐었습니다. 그쵸? 자, 해당 부분 매치 함수 이해하는 데는 크게 어렵지 않으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매치 함수를 통해서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7번째 시간인 데이터 관리에 대해서
적용할 진도에 있어서 한 절반 이상은 온 것 같은데요. 조금만 더 힘내서 같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데이터 관리에서 저희가 이제 정렬, 필터, 부분합, 시나리오 등등 이제 배울 건데요. 그 중에 첫 번째인 정렬에 대해서 먼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렬은 말 그대로 어떤 데이터를 정렬하는 거겠죠. 그래서 뭐 크게 이해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거라 생각하고요. 바로 진도를 나가볼게요. 정렬입니다. 자, 정렬을 할 때 어떤 정렬 기준을 가지고 정렬을 할 수가 있는데, 정렬은 보통 셀 값으로 많이 하겠죠. 뭐 1, 2, 3, 4, 5, 6, 7, 8, 90 이렇게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하든지 뭐 셀 값으로 하는 경우가 많을 거고, 뿐만 아니라 셀 색이나 뭐 글꼴색, 셀 아이콘으로도 뭐 정렬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오름차순,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할 수가 있고, 사용자 지정이라고 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방법대로 정렬을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저는 사장 다음에 부사장 다음에 차장, 과장 순으로 정렬을 하고 싶은데, 이런 정렬 기준은 엑셀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사용자 지정을 선택해서 이렇게 설정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렬 창에서 보면 위에 옵션이라고 있는데요. 옵션을 보게 되면 대소문자를 구분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대소문자를 구분해서 정렬을 할 수도 있다는 거겠죠. 체크가 안 되어 있으면 대소문자 구분하지 않고 정렬을 한다는 것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정렬 방향이 나오는데요. 방향은 기본적으로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정렬을 해요. 그래서 보면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정렬을 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뭐 김이석, 세로이, 노트북, 자, 이런 친구들이 있다고 했을 때 국어 점수가 80점, 70점, 90점이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정렬을 하게 되면 국어 점수가 높은 순으로 정렬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어떤 이제 위에서 아래로 정렬을 했을 때 노트북이 제일 위에 올 거고, 그 다음에 김이서, 세로이 이렇게 올 거잖아요. 이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정렬을 한다는 이야기는 이 열을 기준으로 정렬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열을 기준으로 정렬을 하는데, 정렬을 할 때는 노트북이 위로 가잖아요. 그리고 김이서가 그 다음에 오고 세로이가 그 다음에 올 거예요. 그래서 행 단위로 정렬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정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거는 그냥 반대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열 단위로 정렬을 할 수도 있어요. 사실 잘 하는 경우는 없지만, 아무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정렬을 하면 행 단위가 아니라 열 단위가 되고, 열을 기준으로가 아니라 행을 기준으로 반대로 생각하시면 헷갈릴 일은 크게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해하시면 크게 헷갈릴 일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게 되면 정렬은 숨겨진 행이나 열은 정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숨겨진 열이나 행도 정렬에 포함된다, 이렇게 이제 오답으로 나오기 쉽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체크해서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대소문자를 구분하여 정렬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위에서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 정렬 기준은 최대 64개까지 지정 가능하다고 하네요. 정렬을 예를 들어서 제가 첫 번째 정렬 기준을 하고 기준 추가를 누른 다음에 정렬 기준을 이렇게 추가할 수 있어요. 이게 최대 64개까지 가능하다는 거죠. 이렇게 정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관련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정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네요. 보기 1번, 정렬 조건을 최대 64개까지 지정할 수 있어 다양한 조건으로 정렬할 수 있다. 보기 1번은 맞는 설명이죠. 보기 2번, 숨겨진 행이나 열도 정렬에 포함되어 정렬된다라고 하는데 2번은 틀렸죠. 정렬을 할 때 숨겨진 행이나 열은 정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보기 3번, 숫자, 날짜 등과 같이 셀에 입력된 값으로 정렬할 때는 정렬 기준을 값으로 지정하고, 서식으로 정렬하려면 셀 색이나 글꼴색으로 지정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보기 3번도 맞는 설명이고요. 보기 4번, 사용자 지정 목록을 사용하여 사용자가 정의한 순서대로 정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1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중 데이터 정렬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는데요. 자, 2번 문제 풀기 전에 저희가 정렬 방식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고 2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정렬 방식입니다. 첫 번째, 오름차순이 있고 내림차순이 있는데요. 오름차순은 말 그대로 갈수록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있을 때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하게 되면 1, 2, 3, 4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게 오름차순이고요. 그리고 이제 내림차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있을 때 내려가는 거죠. 4, 3, 2, 1 내려가는 게 내림차순입니다. 그래서 크게 헷갈리실 일은 없다 생각하고요. 자, 아래쪽에 나오는 거, 이 부분은 좀 기억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름차순 그리고 내림차순이 있는데요. 엑셀에서 정렬을 할 때 데이터 형식에 따라서 어떻게 정렬이 되는지 한번 보자고요. 오름차순일 때는 숫자가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가 나와요. 텍스트가 나오고 그 다음에 논리값, 오류값이 나옵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오름차순이든 내림차순이든 빈 셀은 마지막에 정렬이 돼요. 자, 다시 오름차순일 때는 숫자 다음에 텍스트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논리값, 오류값이 나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세부적으로 이 텍스트에서 영문자, 소문자, 그 다음에 대문자고요. 그 다음에 한글순이 돼요. 자, 우선 오름차순일 때는 이 순서를 먼저 기억을 해주시고 텍스트일 때 이렇게 된다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오름차순일 때는 숫자가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영문자, 소문자 다음에 대문자, 그리고 한글, 논리값, 오류값 순서대로 마지막에 빈셀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림차순은 그 반대겠죠. 자, 하나의 외우는 팁이 될 수도 있는데, 자, 아래쪽에 보면 저희가 앞서 타입 함수를 배웠어요. 타입 함수 기억나시나요? 타입 함수는 여기 인수로 들어온 데이터 형태에 따라서 어떤 숫자의 결과를 출력해줬던 함수인데요. 이 인수가 숫자일 때는 1, 텍스트일 때는 2, 논리값일 때는 4, 오류값일 때는 16을 반환해줬던 함수예요. 자, 이거에 입각해서 봤을 때 오름차순이면 1, 2, 3, 4 이렇게 커지는 게 오름차순이죠. 그러면 숫자가 먼저 오고 텍스트, 논리값, 오류값 순서대로 올 거예요. 반대로 내림차순이면 오류값 다음에 논리값, 텍스트, 숫자가 오는 거죠. 그렇죠. 타입 함수를 기억하시면 이 오름차순, 내림차순 기억하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림차순을 보게 되면 반대로 오류값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논리값, 그 다음에 여기 이 자리에 텍스트가 오는 거죠. 텍스트가 오고 숫자가 오는데 텍스트도 반대로 한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영문, 대문자 다음 소문자가 오는 게 내림차순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2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데이터 정렬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네요. 자, 보기 1번. 원칙적으로 숨겨진 행이나 열에 있는 데이터는 정렬에 포함되지 않죠. 보기 1번은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보기 2번 보겠습니다. 정렬은 기본적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열 단위로 정렬한다고 하는데 틀렸죠. 사실 이렇게 정렬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렬은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정렬이 됩니다. 따로 옵션에 들어가서 설정을 하지 않는 이상 기본적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이 아닌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정렬이 됩니다. 따라서 2번이 틀린 보기가 되고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보기 3번. 영문자는 대소문자를 구분하여 정렬할 수도 있었죠. 옵션에 들어가서 정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보기 4번. 빈 셀은 오름차순, 내림차순 정렬 방법에 관계없이, 상관없이 항상 마지막에 정렬되죠. 따라서 보기 4번도 맞는 보기가 되겠네요. 자, 이번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3번 문제 한번 볼게요. 다음 중 엑셀의 정렬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는데요. 자, 보기 1번. 오름차순 정렬과 내림차순 정렬 모두 빈 셀은 마지막에 정렬된다. 보기 1번은 맞는 설명이죠. 자, 보기 2번. 영숫자 텍스트는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문자 단위로 정렬된다라고 하는데, 자, 보기 2번은 무슨 말인가요? 자, 예를 들어서 영숫자 텍스트라고 하면 이런 게 있겠죠. A001, A002 이런 것들을 영숫자 텍스트라고 하는데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정렬을 한다는 거는 처음에 이거를 비교하고 그 다음에 이걸 비교하고 그 다음에 이걸 비교하고 그 다음에 이걸 비교하겠죠. 그러면 오름차순일 때는 A001 먼저 나오고 A002가 나오겠네요. 그쵸? 그 말인 거죠. 그래서 영숫자 텍스트는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정렬을 한다는 말이고, 그래서 보기 2번은 설명이 됩니다. 자, 보기 3번. 사용자가 정렬 옵션 대화 상자에서 대소문자를 구분하도록 변경하여 오름차순으로 정렬하면 대문자가 소문자보다 우선순위를 갖는다. 보기 3번은 틀렸네요. 그쵸? 저희 오름차순일 때는 어떻게 정렬했었어요? 숫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영문자가 나오는데 소문자 다음에 대문자가 나오죠. 즉 오름차순으로 정렬하면 소문자가 대문자보다 우선순위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4번 보기 또 한번 볼게요. 자, 기본 내린 차순 정렬은 오류값 다음 논리값 문자 숫자 빈셀의 순으로 정렬된다. 자, 보기 4번도 맞는 설명이 되죠. 따라서 3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데이터 관리에서 두 번째 필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터입니다. 우선 필터에는 자동 필터가 있고 고급 필터가 있는데요. 자동 필터 같은 경우는 자동 필터 목록 단추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단추를 이용해서 쉽고 빠르게 필터 조건을 설정할 수 있는데, 이 엑셀에서 이 필터 버튼을 누르면 자동 필터가 되는 거고요. 조금 이따 엑셀을 통해서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자동 필터에서는 2개 이상의 필드에 조건이 설정된 경우 AND 조건으로 설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급 필터가 있습니다. 이 고급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고급 필터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고급 필터 같은 경우 자동 필터에 비해 복잡한 조건을 사용할 때 사용을 하고요. 2개 이상의 필드에 대해서 AND나 OR 조건을 둘 다 설정할 수 있습니다. 고급 필터는 둘 다 설정할 수 있고, 자동 필터 같은 경우는 2개 이상의 필드에 대해서 AND 조건으로만 설정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고급 필터의 조건 작성 시 AND 조건은 같은 행, OR 조건은 다른 행에 작성을 한다. 합니다. 이것도 좀 이따 이제 실습을 하면서 한번 같이 볼 텐데요. 이거를 외우는 팁이라고 하면 AND랑 OR이 있죠. 이게 뭔가 좀 균형 있게 만들어 보면 AND, OR 이렇게 3, 3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그쵸? 억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해서 AND 조건은 같은 행, AND가 같은 행이 있죠. OR은 다른 행,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고급 필터 조건 작성 시 AND는 같은 행에 작성하고 OR은 다른 행에 작성합니다. 그리고 고급 필터 조건의 수식을 작성할 때, 고급 필터에서 조건을 지정을 하는데, 그 조건에서 수식을 사용하면 수식을 작성할 때 그 조건의 필드명은 원본 데이터의 필드명과 다르게 입력하거나 생략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필터도 크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엑셀을 통해서 이런 거구나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터에 관련된 내용을 엑셀을 통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자동 필터를 먼저 살펴볼 건데요. 데이터에 가서 정렬 및 필터 그룹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해당 필터 버튼을 눌러주면 자동 필터가 되는데요. 자동 필터를 눌렀습니다. 누르게 되면 여기 보이시나요? 자동 필터 목록 단추가 생겼죠. 이것을 통해서 쉽고 빠르게 필터 조건을 설정하는 게 자동 필터예요. 자, 여기에서 제가 한번 필터를 걸어 볼게요. 자, 저는 장르를 드라마인 것을 가져와 볼게요. 장르가 드라마인 것을 가져왔고요. 그리고 입고 일자를 2022년인 것만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장르가 드라마이고 입고 일자가 2022년인 데이터만 필터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동 필터에서는 2개 이상의 필드의 조건이 설정된 경우 AND 조건으로 설정이 되는 것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가 고급 필터를 작성해 볼게요. 자, 고급 필터는 어떻게 작성하냐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저는 고급 필터에서 장르가 코미디인 것을 가져올 거고요. 그리고 저는 수식을 작성을 할 건데요. 대여료가 대여료의 평균보다
크거나 같은 행을 가져오려고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제가 여기서 대여료라고 적고요. 저는 장르가 코미디이거나 대여료가 대여료의 평균보다 높은 행을 가져오려고 해요. 자, 방금 제가 이거나라고 했죠. OR 조건을 통해서 작성을 해볼 건데요. 그러면 OR은 아래쪽에 적어줘야 되죠. 자, and OR이라고 했습니다. OR 조건을 사용을 하려면 조건을 다른 행에 지정을 해줘야 돼요. 자, 여기에 그래서 제가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대여료가 대여료의 평균보다 큰 데이터를 가져올 거예요. 그쵸? 근데 여기서 고급 필터 조건의 수식 작성할 때는 필드명은 원본 데이터의 필드명과 다르게 입력하거나 생략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수식을 입력을 할 때는 이 원본 데이터의 필드명과 다르게 입력을 해야지 올바른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대여료가 아니라 조건이라고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다른 필드명을 입력해줬어요. 자, 그리고 저는 여기에 해당하는 DVD 코드, 장르, 대여료 열만 가지고 오려고 합니다. 그러면 가지고 올 열을 여기 복사해서 붙여놓고요. 자, 여기에서 제가 고급 필터를 수행해 볼게요. 고급 필터를 눌러주고요. 여기에서 다른 장소에 복사할 거예요. 목록 범위는 여기 있는 데이터 범위가 될 거고요. 조건 범위는 저희가 방금 지정한 조건 범위가 되겠죠. 자,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요. 복사 위치는 결과를 표시할 곳을 지정해 줍니다. 복사 위치는 이렇게 지정을 해줬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줬습니다. 자, 그러면 장르가 코미디이거나 그리고 대여료가 대여료의 평균보다 큰 데이터가 이렇게 필터가 돼서 결과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2개 이상의 필드에 대해서 AND나 OR로 조건을 둘 다 설정 가능해요. AND였으면 같은 행에 조건을 적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고급 필터 조건 작성 시 AND는 같은 행, OR 조건은 다른 행에 작성을 해주면 되고요. 고급 필터 조건의 수식을 작성할 때는 이 조건의 필드명은 원본 데이터의 필드명과 다르게 입력해 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관련한 기출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4번 문제를 풀 건데요. 4번 문제 풀기 전에 저희가 간단하게 이 만능 문자 와일드카드에 대해서 한번 보고 갈게요. 만능 문자 와일드카드인데요. 앞서 엑셀 문제를 풀면서 이렇게 종종 나왔었던 건데 한 번만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자, 물음표는 하나의 문자를 의미해요. 이 아스트레카, 그 별표는 여러 문자를 의미하게 됩니다. 관련 예제를 보면 물음표하고 디오라고 하면 하나의 문자, 어떤 하나의 문자가 오는 거죠. 그래서 오디오나 카디오 이런 것들이 이제 해당이 되는 거고, 아스타, 별표를 주고 디오라고 하면 오디오도 올 수 있고, 뭐 가방 디오도 올 수 있고, 지우개 디오도 올 수 있고, 여러 문자가 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김, 물음표 하면 김으로 시작하는 세 글자 이름이 될 수 있고, 김하고 아스타 별표를 주면 김으로 시작하는 이름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풀어볼게요. 아래 시트에서 A13에서 B15, A13에서 B15 영역에 입력된 내용을 조건으로 고급 필터를 시행했을 때 결과로 추출되는 데이터가 아닌 것은 이라고 하네요. 이 조건을 보게 되면 고급 필터가 사용되어 있네요. 그쵸? 근데 조건이 다른 행에 작성되어 있죠. 자, and OR이라고 했습니다. 3대3. 자, 그러면 조건은 OR로 사용됐다는 것을 저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조건을 풀어보면 상품명이 한 글자의 어떤 문자가 오고 DO 이거나 금액이 4만원 미만인 데이터가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해당 조건에 맞지 않는 보기만 찾아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보기 1번 볼게요. 상품명이 컴퓨터이고 땡디오 아니죠? 금액이 6만원, 4만원 미만도 아니네요. 자, 그러면 보기 1번이 틀렸네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상품명이 땡디오 맞죠? 상품명이 땡디오, 보기 3번도 맞고요. 상품명이 땡디오는 아니지만 금액이 4만원 미만이니까 보기 4번도 맞는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4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5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고급 필터의 조건 범위를 E1에서 F3 영역으로 지정한 후 고급 필터를 실행했을 때의 결과는 이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이 풀이를 한번 볼게요. 이 풀이를 보기 전에 F3셀의 조건을 보게 되면 고급 필터 조건에 수식이 사용되어 있죠. 가끔 이런 말을 하는 학생도 있더라고요. 선생님 근데 수식이 어떤 거예요? 라고 하시는데 간단하게
이런 셀 주소를 이용해서 시작하면 수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셀 주소를 이용해서 시작을 하면 수식을 사용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고급 필터 조건에 수식이 사용됐기 때문에 여기에는 원본 데이터의 필드명과 다르게 그냥 식이라고 입력된 것도 추가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문제로 돌아가서 풀이를 해볼까요? and or이죠. 한번 적어볼게요. 코너가 잡화이거나죠. 다른 행위니까 이거나, 그리고 코너가 식료품이고죠. 같은 행에 있으니까 여기는 and 조건이 되겠습니다. 코너가 식료품이고 식을 보니까 C2셀 판매 금액이 판매 금액의 평균보다 에버리지를 사용했으므로 판매 금액의 평균 이상인 데이터가 되겠네요.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고급 필터를 실행했을 때 결과를 보게 되면 정답은 몇 번이죠? 2번이 되겠네요. 그쵸? 코너가 잡화이거나 코너가 식료품이고 판매 금액이 판매 금액의 평균 이상인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5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6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6번 문제 보기 전에 하나만 더 살펴보고 6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자동 필터랑 고급 필터를 비교한 게 있는데요. 아까 저희가 앞서 엑셀을 보면서 이 고급 필터를 한번 이제 수행을 해봤었는데요. 자, 여기 다른 장소에 복사를 누르게 되면 다른 위치에 결과를 표시할 때 사용을 하는 거죠. 현재 위치라고 하면 자동 필터처럼 원래 데이터 있던 자리에 필터가 되는 거고, 예제에서 봤듯이 다른 장소에 복사를 누르게 되면 다른 위치의 결과를 표시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목록 범위는 원본 데이터가 지정된 곳이고, 조건 범위는 필터 조건이 입력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복사 위치는 다른 장소에 복사를 선택한 경우, 그러니까 여기에 다른 장소 복사를 선택한 경우 결과가 표시될 위치를 지정하는 것이 되겠죠. 그쵸? 아래쪽 표는 자동 필터와 고급 필터를 한 번 더 비교한 표인데요. 자, 여러 필드에 대해서 조건을 지정할 수가 있었는데, 자동 필터는 AND 조건만 된다고 했고요. 고급 필터는 AND나 OR 조건 둘 다 사용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자동 필터에서는 전체 필드가 대상으로 필터링이 돼요. 하지만 고급 필터에서는 원하는 특정 필드만 추출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필드가 A, B, C, D, E가 있는데 자동 필터를 하게 되면 이 필터 전체가 나오는데, 고급 필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제가 결과가 표시될 곳에 A랑 E만 가져오면 해당 필드의 필터된 결과만 볼 수 있었잖아요. 아까 예제에서 봤듯이. 그래서 이제 고급 필터 같은 경우는 원하는 특정 필드만 추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결과는 자동 필터는 원본 데이터에 그대로 필터링이 되고요. 고급 필터는 원본 데이터에 표시하거나 아니면 다른 장소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6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데이터의 필터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는데요. 자, 보기 1번입니다. 필터 기능은 조건을 기술하는 방법에 따라 자동 필터와 고급 필터로 구분할 수 있죠. 보기 1번은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보기 2번, 자동 필터의 조건 지정 시 각 열에 설정된 조건들은 OR이 아니라 AND 조건이죠. 그러면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보기 3번입니다. 필터 기능은 많은 양의 자료에서 설정된 조건에 맞는 자료만 추출하여 나타내기 위한 기능이다. 맞는 설명이고요. 보기 4번, 고급 필터를 이용하여 조건에 맞는 행에서 원하는 필드만 선택하여 다른 영역에 복사할 수 있죠. 고급 필터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6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부분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분합입니다. 부분합을 작성하려면 우선 기준이 되는 필드를 기준으로 먼저 오름차순이나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즉, 부분합을 하기 전에 어떤 선행 작업이 있어야 되는데 정렬을 먼저 하고 이제 부분합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해당 내용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부분합을 실행하면 그룹 단위로 윤곽이 설정이 되고 윤곽 기호가 표시된다고 하네요. 부분합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보고 엑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아래쪽에 보면 부분합을 실행하는 창이 있는데요. 그룹화할 항목이 나옵니다. 그룹화할 항목을 보게 되면 어떤 이제 기준이 되는 필드가 있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이름을 기준으로 어떤 그룹을 할 건데 사용할 함수로 합계를 사용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용돈에 체크가 돼 있으면
이름별 용돈의 합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부분합을 작성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아무튼 이제 부분합 계산 항목은 이제 함수를 적용할 필드를 설정해 주는 곳이 되고요. 아래쪽에 보게 되면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게 있어요. 이게 체크가 돼 있으면 이전 부분합의 결과는 제거되고 새로운 부분합의 결과만 반영된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죠. 예를 들어서 제가 부분합을 하나 작성을 했는데 그리고 이 부분합 아래에 중첩에서 또 다른 부분합을 작성하고 싶어요. 그러면 새로운 값으로 대치가 되어 있으면 이전의 부분합은 삭제가 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자, 그리고 그룹 사이에 페이지 나누기도 있고요. 말 그대로 이제 그룹 사이에 페이지를 나눠 준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데이터 아래에 요약 표시라고 있는데 해당 부분이 체크가 돼 있으면 부분합이 아래에 표시가 되는 거고, 체크가 안 돼 있으면 그룹 위에 표시해 준다는 거겠죠. 자, 이렇게 직관적으로 바로바로 이해하시는데 크게 무리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제 엑셀에서 간단하게 부분합을 실행하는 것을 한번 살펴볼게요. 부분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제시되어 있네요. 반별 출석일수의 평균을 계산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부분합을 계산하기 전에 서명 작업으로 정렬이 먼저 돼야 된다고 했죠. 문제 보니까 반을 기준으로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한 다음에 이제 출석일수의 평균을 계산하라고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진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정렬을 먼저 해야겠죠. 데이터에 가서 제가 정렬을 해보겠습니다. 정렬 기준은 반을 기준으로 정렬을 할 거고요. 오른차순으로 이렇게 정렬을 해보겠습니다. 자, 확인 버튼 눌렀습니다. 반을 기준으로 정렬이 됐는데 그러면 이제 부분합을 실행하면 되겠죠. 자, 부분합은 보면 데이터의 개요에 보게 되면 여기 부분합이 나오게 되는데요. 제가 부분합을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부분합이 클릭이 됐고요. 반별이니까 그룹화할 항목을 반으로 설정을 해줄 거고요. 사용할 함수는 평균을 계산하라고 하니까 평균으로 지정을 해줄게요. 그리고 이제 출석일수의 평균 이렇게 계산을 하고 확인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반별로 해서 출석일수의 평균이 이렇게 부분합으로 계산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네요. 그쵸? 그리고 이제 부분합을 실행하면 그룹 단위로 윤곽이 설정되고 이런 이제 윤곽이 설정되고 윤곽 기호가 표시되는 것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엑셀을 통해서 살펴봤고요. 저희는 이제 기출문제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문제 1번입니다. 다음 중 부분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네요. 자, 보기 1번 보겠습니다. 부분합을 작성하려면 첫 행에는 열 이름표가 있어야 되고 열 이름표가 어떤 이제 그 열의 제목이 되겠죠. 그룹화할 항목을 기준으로 반드시 정렬해야 제대로 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맞는 설명이죠. 부분합을 하기 전에는 꼭 정렬을 먼저 하고 부분합을 진행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보기 2번 보겠습니다. 그룹화를 위한 데이터의 정렬을 오름차순으로 할 때와 내림차순으로 할 때의 그룹별 부분합의 결과는 다르다고 하는데 2번은 틀린 설명이 되겠죠. 한 번만 생각해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걸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건 어떤 말이냐면요. 1, 2, 3, 4가 있는데 합계를 구할 거예요. 근데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하면 1, 2, 3, 4일 거고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하면 4, 3, 2일 거죠. 이 정렬을 오름차순으로 할 때와 내림차순으로 할 때 합계가 다르다. 뭐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혀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자, 보기 3번. 부분합을 제거하면 부분합과 함께 표에 삽입된 윤곽 및 페이지 나누기도 모두 제거된다고 하는데 3번은 맞습니다. 부분합을 설정하고 부분합을 제거하게 되면 부분합의 왼쪽에 표시된 뭐 윤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모두 제거가 돼요. 자, 보기 4번 보겠습니다. 부분합 대화 상자에서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해제하지 않고 부분합을 실행하면 이전에 작성한 부분합은 삭제되고 새롭게 작성한 부분합만 표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새로운 값으로 대치는 사용할 때 한번 조심해서 사용을 해줘야겠죠. 아무튼 7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8번 문제 볼게요. 다음 중 부분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네요. 자, 보기 1번 보겠습니다. 그룹화할 항목으로 선택된 필드는 자동으로 오름차순 정렬하여 부분합이 계산된다고 하는데 1번이 틀렸죠. 자동으로 정렬이 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먼저 정렬을 해주고 부분합을 수행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보기가 되겠고요.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보기 2번. 부분합에서는 합계, 평균, 개수 등의 함수 위에도 다양한 함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기 3번.
데이터 아래에 요약을 표시할 수 있죠. 데이터 아래에 요약 표시라는 이제 칸을 체크해주면 됐었습니다. 자, 보기 3번도 맞고요. 자, 보기 4번 부분합에서 그룹 사이에 페이지를 나눌 수 있죠. 그룹 사이에서 페이지 나누기를 체크해두면 됐었습니다. 자, 따라서 8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9번 문제 한번 볼게요. 다음 중 오름차순으로 이렇게 정렬을 해보겠습니다. 클릭이 됐고요. 출석 일수의 평균 이렇게 계산을 하고 확인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반별로 해서 출석 일수의 평균이 이렇게 부분합으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9번 문제 한번 볼게요. 다음 중 윤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윤곽기호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9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윤곽기호가 있는데요. 윤곽기호는 부분합 작업 후에 나타나는 기호로 이러한 기호들이 나타나요. 저희가 아까 엑셀에서 이제 부분합을 실행을 했을 때 좌측편의 상단이라든지 이렇게 보면 윤곽기호가 나타났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윤곽기호인데요. 자, 윤곽기호를 보면 부분합을 작성하면 그룹 단위로 윤곽이 설정되고 윤곽기호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윤곽기호는 삭제할 수 있고 윤곽기호를 삭제하더라도 요약 정보는 남아 있습니다. 즉 여기 이제 어떤 윤곽기호를 삭제하더라도 저희가 부분합에서 작성했던 요약 정보는 그대로 남아 있다는 거죠. 자, 윤곽기호는 최대 8개 수준으로 윤곽을 설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게 되겠죠. 첫 번째 기준으로 이제 윤곽을 설정하고 그 아래 윤곽, 그 아래 윤곽 이렇게 설정하면 8개 수준까지 중첩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보겠습니다. 보기 1번 윤곽기호를 설정하면 그룹의 요약 정보만 또는 필요한 그룹의 데이터만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하다 라고 하는데 보기 1번은 맞습니다. 자, 어떤 윤곽기호를 클릭하면 해당 윤곽에 설정된 정보만을 보거나 숨기거나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것만 볼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하고요. 보기 2번 그룹별로 요약된 데이터에서 윤곽 지우기를 실행하면 설정된 윤곽 기호와 함께 윤곽 설정에 사용된 요약 정보도 제거된다고 하는데 틀렸죠? 윤곽은 어떤 저희가 이제 부분합을 볼 때 편리하게 해주는데 이 윤곽을 지운다고 해서 저희가 작성한 어떤 요약 정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9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보기 3번 부분합을 실행하면 각 정보 행 그룹의 아래나 위에 요약행이 삽입되고 윤곽이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보기 3번도 맞고요. 보기 4번 그룹화하여 요약하려는 데이터 목록이 있는 경우 최대 8개 수준의 윤곽을 설정할 수 있으며 한 수준은 각 그룹에 해당한다. 9번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최대 8개 수준까지 윤곽을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9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데이터 관리 첫 번째 시간을 마무리하고요. 이어서 데이터 관리 두 번째 시간을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